이번에 그 유명한 버트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이민주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덱스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논문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랑 그리고 그 다음에 개요, 소개, 그다음에 버트 모델의 구조랑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2017년도에 기재된 트랜스포머 논문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버트 논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I고 홈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입력이 됐을 때 순차적으로 I 그리고 go 그다음에 홈이 쿼리가 될 텐데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내적을 통해서 유사 어텐션을 얼마나 할지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텐션을 할지를 정해주는 게 이제 인코더 부분입니다. 어, 버트 논문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우선은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쿼리랑 그 다음에 쿼리랑 키 그리고 밸류를 각각의 MLP로 뽑습니다. 그 멀티레이어 퍼스트론으로 쿼리 키 밸류를 각각 뽑고 그러면은 지금 이 i가 쿼리의 대상이므로 i에 대한 쿼리를 뽑고 그다음에 각각의 키랑 밸류를 뽑은 다음에 쿼리랑 키의 내적을 통해서 값을 구하고 여기에 소프트 맥스를 취한 다음에 이 값을 밸류랑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의 벡터들을 인베딩 벡터들을 뽑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이런 식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병렬로 한 번에 빵 처리가 가능해서 GPU 성능만 좋다면은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주어진 만약에 인베딩 벡터가 128차원인데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만약에 헤드가 두 개라면은 128차원을 64차원, 64차원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죠.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인 튜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논문에서 보면은 파인 튜닝이랑 피처 베이스드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파인 튜닝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의 마지막에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아웃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하는 건데 특징으로는 미세 조정을 할 때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가 다 변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교가 되는 대상인 피처 베이스는 그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컨캣을 새로 추가한 레이어에 대해서 컨캣을 하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더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을 하나 늘려서 컨캣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모델들의 파라미터들은 변화가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은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버트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의 약자고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언레이블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로 양방향 학습을 통해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만 수정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흔히들 자연어 NLP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루스코어에서 이점 소타 모델보다 성능이 7.7%나 평균적으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말하는 계열로 피처 베이스드랑 파인 튜닝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NLP 태스크에서 기존에 있던 모델들도 프리트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추세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사용된 모델들이 엘모랑 GPT인데 GPT는 일단 그 이전에 글루스코어라든지 그러한 NLP 태스크에서 소타로 사용되고 있던 모델인데 언레이블 데이터로 많은 양의 언레이블 데이터로 프리트레인 시켜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고 물론 버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리고 엘모는 어, 그 이제 버트는 뒤에서 논문 저자가 말하지만 되게 딥한 바이디렉셔널 모델인데 얘는 셜로우한 바이디렉션 모델을 사용하고 또 얘도 이제 어, 어느 정도 소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세 개의 모델을 가지고 엘모랑 GPT랑 버트랑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자가. 얘가 왜 엘모가 이제 왜 쉘로 바이디렉셔널 모델이냐면은 논문 저자는 여기 I가 없어야 되는데 언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얘가 이제 LSTM을 두 개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피처 베이스드 모델인데 그 LSTM 두 개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헝캣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트는 이 히든 레이어에서부터 전부 이렇게 양방향으로 학습하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LSTM 모델을 사용하는데 얘는 이제 left to right로만 그리고 또 얘는 right to left로만 학습을 해서 마지막에 컨캣을 시켜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쉘로우 바이디렉셔널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게 바로 버트 논문인데 그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태스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저자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언디렉션의 문제점을 완화합니다. 저자 말로는 파인 튜닝의 진정한 진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이디렉셔널한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와 인코더 부분만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프리트레인을 먼저 시킨 다음에 파인 튜닝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프리트레이닝에서 사용되는 이제 대표 알고리즘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랑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 Next sequence present.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그리고 민주님 유니디렉션이 맞아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계속하면은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네,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대표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마지막에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파인 튜닝을 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단일 문장이 꼭 보통 두 개의 이어진 문장이 들어오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단일 문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뒤에서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논문 읽기 전에 좀 궁금했던 게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여기서 보시면은 프리트레이닝은 똑같이 시킨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스쿼드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먼저 하고 NER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파라미터 수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파인 튜닝의 순서가 달라지면은 모델 파라미터가 바뀌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적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고 논문에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읽으시면서 혹시 헷갈렸을까 봐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버트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버트 베이스고 하나는 버트 라지입니다. 이제 레이어 그 인코더가 몇 개 쌓이느냐가 12개를 쌓이고 그
그다음에 임베딩 벡터의 차원이 768차원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헤드 어텐션을 임베딩 벡터를 몇 개로 이렇게 잘라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만들 거냐 해서 12 멀티헤드 어텐션의 개수가 12개인 모델이 버트 베이스고, 그래서 파라미터가 1억 1천만 개가 이제 있습니다. 버트 베이스는. 그다음에 반대로 버트 라지는 레이어가 24개, 그다음에 임베딩 차원이 1024, 그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이 16. 이렇게 돼서 파라미터가 3억 4천만으로 약 버트 베이스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이제 버트 라지는 데이터들이 좀 부족하면은 파라미터의 튜닝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자가 생각했었는데, 막상 실험해 보니까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도 버트 러지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실험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인데, 시퀀스가 들어오면은 그 중에 랜덤하게 15%를 마스크로 가립니다. 뭐 GPT 모델처럼 바로 다음 단어를 이렇게 예측하도록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위치를 랜덤하게 15%로 잡아서 학습을 하니까 바이디렉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기똥찬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점이 좀 존재한다고 하는데, 저자 말로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 마스크가 존재하지만 파인 튜닝에서는 마스크라는 토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둘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학습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거로는 좀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러한 마스크에 대한 걸 좀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서 최소화한다고 좀 이해했었는데,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발표가 끝나고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80%는 그대로 마스크를 냅두고 나머지 10%는 랜덤 워드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그대로 유지해서 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랬더니 그 성능이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인데, 문장을 두 개를 이어서 넣어줄 건데, 절반은 그 두 문장이 패러그래프에서 연결된 문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랜덤하게 뽑은 문장이어서 어색한 문장 간의 어색한 그 유사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어진 문장이라면은 0이라는 인덱스를 주고, 반대라면은 1이라는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진짜 기똥찬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또 엄청 간단한데 효과가 엄청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임베딩 벡터의 맨 앞부분에 CLS라는 토큰을 넣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갈 때 SEP라는 또 토큰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CLS가 좀 특이한데, 이 토큰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버트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이 CLS만을 가지고도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베딩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토큰 임베딩은 이제 워드피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임베딩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 임베딩은 문장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기 위한 임베딩 벡터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은 그 트랜스포머 다들 아시다시피 센텐스에서 단어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임베딩 벡터가 어느 정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는 임베딩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저는 이 CLS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게 좀 잘 뭔가 엄청 와닿진 않았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좀 와닿은 게,
보통의 이제 RNN 같은 모델에서는 이렇게 많은 RNN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다 하나의 스텝인데 이렇게 많은 스텝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 CLS에 대한 사실 정보는 거의 없는데 여기서 이 어텐션을 보면은 이 많은 스텝 사실 트랜스포머니까 스텝은 아니지만 많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기 끝까지 오는 어텐션을 봤는데 CLS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장에 대한 정보가 잘 CLS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워드피스 인베딩을 통해서 인베딩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재밌진 않은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워드피스를 많이 쓰는데 한국어에서는 워드피스가 아니라 미캡 뭐 이런 걸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워드피스로 학습을 시킨 버트 모델은 있는데 미캡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버트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어에서 버트를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게 뭔가 세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뭘로 토크나이즈를 했냐 뭐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좀 다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한국어에서는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세그멘트 인베딩은 그 만약에 이 B 값에 여기에 1이 들어갔다면 여기 다 1이에요 이제 모두 같은 값이고 만약에 A에서도 여기가 0이 들어갔다면 여기도 다 0으로 똑같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에서는 같은 인베딩이 더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약간 제가 퍼온 건데 두 개죠. 그러니까 앞문장, 뒷문장 해가지고 768차원이라고 했을 때 인베딩 벡터가 그러니까 버트 베이스 모델처럼 768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모두 같은 값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집니다. 그리고 포지션 인베딩은 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퀀셜하게 단어의 위치가 어디서 좀 나타나냐가 중요하니까 넣어주는 트랜스포머에 있는 넣어주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는 평가 지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글루라고 하더라고요. 필수적인 벤치마크, 네,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관심 있는 태스크가 감정 분석이라고 해도 모델이 문장 내에서 감정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대명사와 형용사 뭐 이렇게 NER처럼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모델이 감정 분석을 할 때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는 모델이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게 되게 좋은데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연어 처리만의 좀 새로운 평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글루라고 하고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글루가 이제 9가지 태스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버튼은 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고 그 글루의 각 태스크마다 소타를 다 찍었습니다. 미친 듯한 성능을 나타냈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또 근데 이게 리더보드인데 이게 엄청 수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제 글루가 아니라 좀 더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진 태스크들을 모아둔 새로운 평가 지표가 슈퍼 글루라고 하는데 여기 뭐 궁금해서 좀 봤는데 삼성 리서처가 있더라고요. 역시 갓성 생각하면서 봤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 모델이 뭔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2등은 버트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버트가 또 막 심상치 않게 보이긴 하는데 뭐 워낙 자주 바뀐다고 하니까 또 지금은 어떤 모델이 1등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글루랑 또 버트가 평가한 그 데이터셋이 이제 스쿼드 데이터인데 얘는 스탠포드에서 학생이랑 교수가 아마 퀘스천과 앤서링을 주고받는 그러한 음성 데이터를 녹음했나?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글루 데이터는 전부 클래시피케이션 좀 태스크인데 얘는 조금 다른 게 그 학생의 질문이 있고 이제 교수님의 대답이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어,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한 앤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문장이 쭉 있을 텐데 뭐 이 부분이 앤서였다고 하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태스크인데 이거를 버튼은 아웃레이어에서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을 예측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냥 쉽게 해결했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능도 보면은 소타를 찍었는데 되게 간단하게 또 아웃레이어 짜가지고 해결을 했고 스타트 토큰이랑 엔드 토큰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내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트 토큰의 인베딩에 대해서 어, 여기 있는 그 토큰화된 토큰들에 이렇게 내적을 하면서 가장 큰 값을 찾고 또 엔드 토큰과 가장 큰 값을 찾으면서 그걸 스코어로 이용해서 예측을 합니다. 되게 간단한데 쉽게 소타를 찍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어, 버트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인 튜닝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파인 튜닝이 아니라 피처 베이스 엘모처럼 그런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모처럼 피처 베이스들을 사용하는데 마지막 레이어에 바이디렉션 LSTM만 붙여가지고 학습을 했고 그리고 피처 베이스드의 이제 좀 장점에 대해서 실험 결과보다 전에 장점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어, 좀 앞에 PPT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보시면 파인 튜닝은 버트 모델 파라미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학습을 또 미세 조정을 해야 되니까 되게 그 코스트가 큽니다. 근데 이제 피처 베이스든 그냥 이 부분만 학습을 해서 컴퓨터 해주면 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좀 만약에 적다면은 이게 파인 튜닝을 할 시에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왜냐면은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맞춰지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엄청 큰데 피처 베이스드는 이렇게 데이터 파라미터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적을 때만 물론 오버피팅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게 좀 있고 다시 돌아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으로 좀 나타낼 수 없는 태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글루나 이 스쿼드 같은 평가 지표는 다 해결했지만 근데 그런 태스크가 존재할 때 피처를 하나 늘려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피처를 하나 늘려줌으로써 그 태스크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자가 좀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 발표가 끝나면은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 PPT인데 그 버트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장 긴 토큰의 랭스는 510이고 배치 사이즈 256이고 웨이트 디케이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버트 베이스를 학습시키는데 이렇게 사용했는데 또 이게 근데 웃긴 게 이 부분인데 90%의 스텝들은 128차원짜리 인베딩으로 프리트레인 시켰는데 512차원으로 학습을 시킨 부분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면 저자가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위해서 투 스피드업이었나?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안 읽으면 전부 512차원을 학습시킨 것처럼 좀 뭔가 써놓은 느낌도 나고 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이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